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편백나무 숲속에 온 듯한 안녕하십니까. 저녁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희 비타민C 섭취 운동 본부 밴드에 질문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에 있어서는 영양제를 많이 섭취를 했더니 두통이 오더라. 가스 냄새가 심하더라. 아픈 곳이 더 아프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의 이력서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간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통이 온다고 하고요. 평소보다 더 아프다. 영양제를 먹었더니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청주에 계시는 분이군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려요. 친구 소개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영양제 부작용인지 두통이 오고요. 평소보다 더 아프더라. 더 먹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상담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답은 드렸고요. 신랑이 먹고 있는데 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두통이 온다고 하고,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좋을 듯 하여서 물어본다라는 거고요. 먹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전에 식전에 유산균, 비타민C, 키토산 저희가 먹으라고 제안하는 방법대로 잘 드시는 것 같고요. 식후에 다시 비타민C 하고요. 오메가3,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아르기닌을 섭취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근육을 구성을 하거나 우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도 다 많이들 먹고 있는 일종의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렇게 잘 드셨다라는 건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답은 뻔합니다. 저녁 식전에 다시 비타민C를 먹고 키토산을 먹고 식후에 비타민, 유산균 이렇게 먹는다. 유산균을 앞으로 먹었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으로 비오유키소를 거의 다 먹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먹었더니
이제 일주일 후부터 규칙대로 또 먹으라고 하는 대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더 많이 먹어보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두통이 오고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아프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니, 영양제를 먹었는데 어떻게 두통이 더 오고 어깨는 뻐근하게 아프고 무릎까지도 아픈 현상이 나타날까? 평소에도 가끔씩 그랬답니다. 네. 영양제 먹고부터 더 피곤하고 평소보다 더하다는 얘기죠. 예, 평소에는 소주 한 병, 그리고 이 영양제를 먹고 났더니 소주 한 병 먹으면 바로 자버린다. 평소에는 소주 2병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병만 먹어도 자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림을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에 가스가 찬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가스 차는 거는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진다. 평소에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진 뒤에 그 포도당이 가스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몸 안에 남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 신진대사가 잘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 때문에 가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트림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 흡수가 안 되는지 가스에서 냄새가 심하대요. 네, 화장실 가면 냄새가 엄청 심하다. 네, 이건 여기 아주 답을 써놓으신 겁니다.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된다? 네, 특히 아미노산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변으로 빠져나온다. 이제 키토산이 붙잡고 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냄새가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영양제 부작용으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영양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양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게 영양제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첫 번째는 살펴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영양제 속에 들어있는 어떤 알레르기성 물질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영양제를 만드는데 알레르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류를 같이 첨부를 시켜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섭취한 분의 특이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섭취를 했는데 알레르기 형태나 이런 일종의 면역 반응이 알레르기 형태로 좀 더 나타나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스톱을 한 뒤에 상담을 하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은, 이런 이제 문제들은 부작용의 개념보다는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좀 전에 말했던 두통이 일어난다. 저런 게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성이라기보다는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데요. 이제 이게 심하면은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오유키소를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3끼를 다 먹지도 않았고요. 오전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2번씩 좀 나누어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몸이 평소에 별로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비타민이나 오메가3나 소금이나
키토산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다.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첫 번째가 두통이 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양제를 섭취한 뒤에 두통이 온다면 그거는 산소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영양제를 먹었는데 특히 비타민C를 먹고 키토산 먹고 오메가3 먹고 이런 걸 먹었는데 이 두통이 오느냐라는 건데요. 산소가 평소에 이분의 몸속에는 잘 들어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안 오고 있다 보니 이 영양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도당, 가스가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잘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려면 산소가 필요한 거죠. 산소는 이분의 몸속에 산소는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몸속에서 소모량이 증가해 버리면 두통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있으실 겁니다. 가스가 심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포도당 소모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포도당 소모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혈당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고 포도당 소모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산소가 많이 소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두통이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평소에 나타나는 증상이 산소 부족이니까 저녁에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산소 부족을 이분은 이제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운동을 안 하시는 듯한 그런 분이고요. 또 뒤에는 뭐 소주를 한 병만 먹어도 잠을 자버린다. 원래는 안 그랬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평소보다 더 아프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런 증거를 증명을 해 주는 건데요. 이분도 평소에 아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아팠다. 조금씩 좋지 않은 몸이었다. 그런데 이 아픈 통증이 더 심해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심해질까요? 라는 건데요. 이런 현상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스테로이드 종류나 항생제 종류나 이런 약물들을 섭취를 하면 몸이 이렇게 위축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밧줄로 몸을 꽝꽝 묶어놨다, 세포를 활동을 못하게 해놨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이 대사가 조금밖에 안 된다, 덜 된다. 이것 때문에 그 대사량이 줄어 있는 거죠. 포도당 대사도 줄어 있고, 산소도 덜 들어오고, 또 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몸 전체는 또 통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통증들이 젖산이 축적되어져서 일어나기도 하고, 염증 때문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통증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평소에도 피곤,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걸로 몸이 위축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양제가 들어가니까 산소, 영양소, 포도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몸이 약물에 의해서 위축되어져 있다가 활성화가 되어지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면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면 아파진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축구를 안 하다가 일요일 아침에 조기 축구 나가서 하루 종일 뛰고 오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나거나 여기저기 다리가 땡기거나 이런 거죠.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영양제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운동은 안 했지만 몸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아픈 게 통증이 평소보다 더 아픔이 오는 거다. 결국 일종의 호전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비타민C, 키토산,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은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강력한 호전 반응을 끌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세포를 살펴보시면 이 세포 속으로 산소와 포도당, 기타 여러 물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잘 안 하고 있었다. 이분은 잘 안 하고 있다가 산소가 많이 오다 보니 또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졌다. 그래서 몸에 문제를, 통증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왜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 가스 냄새가 나느냐라는 건데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지면 아미노산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분해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아미노산류 중에서도 20가지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 흡수되어진 놈도 있고 흡수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심한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 중에요. 네. 이 김치 냄새에 그 젖산 냄새 이런 냄새 하고요. 고등어와 같이 단백질이 썩을 때, 계란이 썩을 때 나는 냄새, 즉 야채가 썩을 때와 단백질이 썩을 때 냄새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고요. 더 고약하고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단백질 썩을 때 나는 냄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변으로 빠져나오는 것들도 그런 단백질들이 썩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 신진대사가 잘 되고 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가고 있었던 사람이면 별로 냄새가 안 났을 텐데 이분은 아까 피곤한 평소에도 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변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잘 배설되어지지 않았던 분이다. 키토산을 먹게 되니까는 변이 붙잡혀서 나오면서 냄새도 나고요. 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또 끌려 나오기도 하고요. 아직 그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해되다 남은 단백질이 또는 분해되어진 아미노산이 끌려 나와 가지고 냄새를 심하게 유발을 한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보통 2-3달 안쪽에 냄새가 별로 나지 않은 그런 변이 나오도록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직도 몸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런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화장실에 갔는데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백질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랬죠. 네, 그랬다.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더 먹어야 될까요? 줄여야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호전 반응이 심하면 일종의 그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줄여서 먹는 것들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되도록이면 천천히 가는 게 낫다. 호전 반응이 심하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채팅창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이렇게 많이 와 주셨는데요. 질문을 올려놓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님, 우리 남편이 올 봄부터 당뇨였습니다. 그때부터 탄수화물은 전혀 먹지 않고 대체로 소식을 해요. 아침, 점심 굶고 저녁도 조금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네, 이렇게 탄수화물이 당뇨의 원인 물질이다라고는 하지만은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뇨의 원인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여버리자, 끊어버리자. 이렇게 전문가라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뭐 한 2, 3년 동안 연구되어져 나온 결과에 의하면 네, 제가 일본에서 획득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에서도 많은 유튜버들이 이 음식을 가지고 당을 조절을 하려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유튜브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올려놓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사입니다. 3년 정도 전부터 탄수화물을 제한을 한 식사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당을 조금만 먹어도 당이 아주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피크치가 너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당분을 적게 먹어버리거나 제한을 해버리면 당을 소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슐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당 농도가 낮으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게끔 되어져 있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적당량을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런데 아침을 먹을 때 몸이 회전되는 돌아가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아침을 안 먹을 때 돌아가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적정량의 식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식사 중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적정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율이 얼마냐면은 50에서 55%의 탄수화물과 약 30%의 단백질과 약 20%의 지방입니다. 자,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떤 논문의 데이터에 의하면 탄수화물 비율이 50에서 55%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감소해도 안 되고 너무 증가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의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탄수화물 제한식, 당질 제한식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질 제한식을 하면은 당뇨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일본의 어떤 의사 또는 일본의 많은 영양학자 또는 당뇨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당질 제한식을 하다가 최근에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당을 50에서 55%까지 먹는 게 더 옳다라는 결론이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먹는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속의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인데 당분이 내려와야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요. 당분이 내려와야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어디서? 장에서요. 대장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GLP-1이라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뇌세포, 췌장, 간, 그 다음에 이 신장, 네, 그 다음에 각종 장기에 거의 안 쓰이는 애가 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쓰여지는 그런 이 호르몬입니다. GLP-1 호르몬. 네, 이 호르몬 때문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도 이제 작동이 되어지는데 포도당을 섭취해서 포도당이 아래로 대장까지 내려가야 그게 잘 분비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만감도 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GLP-1 호르몬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GLP-1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몸 전체가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췌장에 인슐린 분비하는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이 위축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췌장이 고장이 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저렇게 안 먹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적당량을 먹어주는 게 훨씬 옳고요. 네, 좀 뭐 소식을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사성 증후군의 형태고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체중 감량을 하고 이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지 영양 밸런스를 무너뜨려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효정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죠. 박사님, 소화는 좀 되기 시작했는데 비염 아토피가 심해지네요. 소화는 되기 시작했는데 비염 아토피. 네, 현재 비타민C 16g, 소화효소제 8g, 유산균 10g, 아미노산, 글루타민, 소금 먹고 있습니다. 잘 드시고 계시네요. 제가 이분이 어느 분인지,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한 2분 정도 있는데요.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비염하고 아토피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이 아직도 튼튼하게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화는 좀 되기 시작했는데 라고 하지만은 단백질은 조심해서 줄여서 드셔야 되고요. 얼마나 이렇게 되기 시작한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몸 전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키토산 오메가3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식물성 오메가3 먹어도 될까요? 네, 식물성 먹어도 되고요. 그 동물성을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작해보면 될 것 같고요. 키토산은 일단 좀 줄이시면 1개 정도 먹으면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늘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윤아님, 박사님, 가족님 반갑습니다. 우리 손님께서 당뇨 수치가 500 정도 나오신 분이 계신데 지금 비오유키소하고 B100, 글루타치온, MSM 드시고 지금은 120 정도 나오는 분 계세요. 병원 가면 당 수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운동 많이 하냐고 물어보셨대요. 운동은 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렇게 또 환상적인 데이터가 나오죠. 마그네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그네슘도 좀 더 드시고요. 이 20마저 뛰어서 100m로 내려가면 참 좋겠네요. 운동도 좀 해주면 더 좋을 거고요. 그런데 비오유키소, 비타민 B100, 글루타치온, MSM 요 정도만 드시고 이렇게 혈당이 500에서 120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네. 이 영양소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결국 이거는 이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형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저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에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당이 걸려 있는 분인 경우에는 비오유키소만 충실히 잘 해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라는 건데요. 2형 당뇨의 대부분은 세포대사 부진입니다. 네, 그래서 장과 그 다음에 혈액, 그 다음에 인슐린,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이상한 물질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신진대사, 세포대사, 물질대사 이런 대사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들은 비오유키소를 섭취를 하면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이 되어질 거다. 그런 기대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먹는 소금이고요. 어차피 먹는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먹는 것 뿐이에요. 오메가3도 참기름 들기름에서 먹고 있는 건데
저런 그 일종의 영양제를 통해서 좀 더 먹어보자 이런 얘기고요. 유산균은 김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먹으니까 따로 좀 챙겨 먹자 이런 얘기고요.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인데요. 야채 종류들 열심히 많이 챙겨 먹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먹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가지고 먹는 것이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는 훨씬 더 대사가 잘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비타민 B100은요, 뭐 없어서는 안 될 보요소인데요, 굉장히 작용을 잘합니다. 글루타치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드시는 것 때문에 뭐 몸이 그냥 아까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의 그 신진대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타나는 호전 반응 보셨다시피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몸이 잘 돌아가는 몸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10년은 젊어지고요. 10년은 오래 살 수 있다. 네, 열심히 한번 드셔보시고요. 또 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비오유키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조절이 잘 됩니다. 자, 김효정님, 소화는 아예 안 되다가 조금씩 되는데 단백질을 먹어야 될지 겁이 나는데 조금씩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네, 완벽하게 될 때까지 3개월 정도는 단백질 일단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3주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살 것 같아서 단백질을 뭘 먹었느냐 하면 계란탕, 생선 이 정도 먹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장누수가 완벽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단백질들이 흡수되어져 들어간다. 소화가 100%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화 효소제를 먹고 위산이 많이 있더라도 100% 소화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장누수를 가지고 있으면 소화가 대충 되다가 남은 것들이 누수를 통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버리고요. 여태까지 그거 막힌 거 뚫려내라고 열심히 해놨는데 그게 또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원상태 복구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때까지는 그냥 계속 단백질 끊어야 되고요.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토피하고 아까 그 비염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토피하고 비염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가셔야 되는 거고, 단백질은 무엇으로 보충을 하느냐 하면요, 스탠다드 아미노산, 네, 그걸로 보충을 해주면 되고요. 필요하면 또 더 다른 아미노산도 같이 섭취를 해주면 되고요. 아미노산은 면역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단백질 대신 그걸 섭취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장을 좋게 해주려면 글루타민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고요. 장의 장 누수를 빨리 회복을 하려면 장에서 만들어주는 에너지원이 되는 글루타민을 잘 섭취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홍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박사님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 문제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단백질 섭취에 관련하여 육류 섭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먹어왔지만 육류가 산성이라고 하여 걱정도 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육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어도 되는지 요구르트, 치즈, 버터 이러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육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소화가 제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섭취한 단백질이 100%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졌다. 네,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100% 분해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서요. 그래서 결국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단백질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단백질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 종종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런 것을 막아주자. 즉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자.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자라는 차원에서 육류 섭취를 못하게
채식을 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서 먹는다. 그리고 조금씩 먹는다. 남은 단백질은 식이섬유질로 붙잡고 빼내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씩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에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쇠고기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돼지고기가 이 소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으로 먹어야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돼지고기를 한 번 식사 때 3점 정도만 먹는다. 이 오키나와의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 장수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고기를 식사 때마다 먹었다. 네, 그런데 적게 먹었다. 3점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먹어주고 야채를 충분하게 먹어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네, 암 환자도 저는 네, 이런 단백질이나 이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면역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이 힘을 못 씁니다. 면역 세포를 구성을 하는 구성체가 단백질입니다. 항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데 어떻게 총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르트, 치즈, 버터는 기름이니까는요. 이것도 적당량 먹는 건 좋습니다. 기름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메가3류가 차지하는 기름 20%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먹는 게 좋은데 버터는 사실 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랜스 지방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는 아예 제끼는 게 좋고요. 요구르트하고 치즈는 발효되어진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먹어도 좋고 먹어야 되는 게 맞고 중요한 거는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성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요. 조금 좀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육류를 먹는다고 해서 몸이 산속으로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정량, 되도록이면 좀 작은 양을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아미노산류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서연님. 남편이 소변 농도가 0.5 정도 나오는데,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소변 농도가 낮으면 원래 소리가 나는 건지요? 소변 농도가 낮으면 이산화탄소가 잘 빠지지 못합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낮으면, 네, 몸속에 체중의 소금이 낮아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혈액을 통해서 쭉쭉 빠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빠지면 가스의 움직임 때문에 저런 소리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저 정도면 그냥 더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비타민C는 그럭저럭 6g 겨우 넘기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속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변 염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에 소금을 좀 더 넣고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좀 많이 드시면 올라갑니다. 상당히 남자가 0.5가 나온다는 것은 음식량이 적은 것인지 염분이 적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안 돼요. 저렇게 있으면. 네. 그리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좀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재봉님, 네, 우리의 멤버이십니다. 네, 닥터한스, 네, 멤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니스 엘보인데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테니스 엘보잖아요. 저거는, 네, 영양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그냥 먹어야 되는데 엘보에 특히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냐라는 건데요. MSMU가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하고 관련되어지니까는 마그네슘을 섭취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영양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런 것은 열심히 드셔야 되는 건데 왜 테니스 엘보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그런 문제로 나 있는 것인지,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그런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뭐 그게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기본적인 영양제는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통증과 관련되어져서는 MSM, 커큐민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신경 관련해서 마그네슘도 같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김효정님, 박사님 덕분에 이제 좀 음식 섭취를 하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 이분 이제 조금 살아나셨나 보네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분 김효정님 혹시 대전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진주에 사시는 분인지 대전 사시는 분인지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똑같은 이름이 두 분이 있는데 네,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원님 반갑습니다. 김정선님 안녕하세요. 비타민 B100이 비타민 B군이 모여있는 거 말하는 건지요? 맞습니다. 비타민 B군이 한 8종류 정도가 약 100mg씩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제를 하루에 1개 정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2개까지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개나 4개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몸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불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저도 테스트 삼아 먹어봤는데요. 저는 3알까지는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4알을 먹으니까 잠이 안 옵니다. 꼬박 셉니다. 잠이 아침까지 1개도 안 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뭐 불면 잠을 안 자가지고 오는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00을 조금 이제 저희가 재고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비타민 B50도 있습니다. B50은 2배로 먹으면 되거든요. 그걸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가 되어졌으면 하고요. 김효정님, 단 음식이 많이 먹고 싶을 때 유자차나 생강차를 하루에 3잔 정도 먹는데 장 누수에 안 좋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건데, 직접 만드는 유자를 가지고 직접 만들고 생강차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리고 요거를 식사를 할 때 먹어주는 게 더 좋고요. 드셔도 좋습니다. 네.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 걸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특히 이 몸이 말라 있는 체형이라면 꼭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단 걸 많이 먹어 주어야 돼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 게 많이 땡기고 단 거를 많이 먹어 주고, 위장이 안 좋으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됩니다. 단 거를 못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단 거를 열심히 챙겨 먹어 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힘이 없거나 그러시면 꿀물에 소금을 타서 같이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제 가족이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를 않으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토요일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쓰러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꿀물에 소금 태워서 먹여가지고 데리고, 그래서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잘 치렀다, 뭐 신혼여행 잘 갔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긴장하거나 또는 뭐 여러 문제로 지쳐가지고 힘이 없는 경우에 꿀물과 소금물, 굉장히 좋은 영양 요법이 되어지는데요. 링거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몸 속에는 염분이 부족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냥 살아있으니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염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특히 음식 섭취량이 적은 사람,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저염식으로 먹는 사람, 이런 분들은 100% 염분 부족입니다. 그런데 염분이 자꾸 먹다 보니까는 물을 계속 마시고요, 차를 계속 마시고요,
염분은 별로 안 먹고요. 이러면 계속 소변으로 소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우면 링거가 뭡니까? 소금물이죠. 소금물을 혈관에 꽂아 넣어준다. 그러면 살아나온다. 네. 그런 사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염분 체크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젠리님 반갑습니다. 스테로이드 복용 시에는 저염식을 해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위축시키는 거죠. 네,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몸이 가라앉게 만들고 잘 못 움직이게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 스테로이드는 저 약물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저 스테로이드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활발하게 막 움직여야 되는 이 세포를 스테로이드를 넣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아주 기가 죽어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약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거? 근데 소금을 먹으면 다시 기가 살아납니다. 약은 기를 죽이고 소금을 먹고 기를 높이고 서로 상충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왜 복용을 하는지 그것부터 일단은 체크를 한 뒤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스테로이드를 먹든 뭘 하든 간에 염분은 정상적인 숫자를 맞추어 주는 게 맞고요. 거기서 스테로이드가 작용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런지에 따라서 또는 좀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앞으로 언제 끊을지 모르는 거다 라고 하신다면 영양제 전부 다 챙겨 드시고요, 염분도 전부 챙겨 드시고요,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끊어 가시면 결국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어야 되는 몸이면 그것만 계속 먹으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영양제를 먹고 스테로이드를 끊어야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스테로이드를 그런 방법으로 끊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먹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심각해지죠. 왜 그러냐면은 몸의 신진대사가 거의 멈추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멈추다가 진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사 스톱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정말 장기적 복용하는 약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먹어주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약이라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달, 6달, 1년 이거는 아니죠. 길게 먹어가고 있다면 전부 줄이거나 다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바꾸어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님 반갑습니다. 소금 하루 한 스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소변 염도가 0.3에서 오르지 않아요. 얼마나 더 먹어야 하나요? 얼마나 더 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고요. 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먹는 양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먹는 음식물에다가 소금을 넣으시고요. 잘 넣어서 드시고요. 국물도 한 그릇씩 잘 3끼를 챙겨서 드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면은 지금처럼 소금을 하루에 한 스푼, 열심히 먹고 있다. 한 스푼이 작은 티스푼 말씀하시는 거죠? 한 스푼 그걸 먹는데 열심히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한 식사할 때마다 조금 더 드셔보시고 알아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가니까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혈압 올라가가지고 또 병원 간다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저는 책임을 안 져요. 네, 소금은 알아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잘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만 드리는 거지, 뭐 그 양이 얼마나 되는데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10g을 먹어야 될지 50g을 먹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알아서 챙겨 드시는데요. 소변의 염능도 잘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 끊어졌네요. 네, 질문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먼저는 테니스 엘보라고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처에 오른쪽 팔에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왼손잡이이기에 오른손 사용이 적은데 왔어요. 가정주부입니다. 네, 힘드시겠습니다. 자, 주부인데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왔다. 이 얘기는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른손에 힘이 없다, 근육이 약하다, 이런 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힘을 써버리게 되면 힘쓸 일이 있었겠죠. 뭔가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 네, 근육이 약한데 무거운 거를 들거나 뭐 옮기거나 뭔가 힘을 쓰는 게 좀 강하게 써버릴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근육과 관련되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거다.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에 염증이 생겨 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라는 것도 사실상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움직여도 좀 더 힘을 더 받아도 또 아프고 그럴 거거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한다고 보시고, 평소에 기본적인 영양제, 제가 무엇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비오유키소. 네, 그거 그냥 열심히 잘 챙겨 드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네슘, MSM 이런 것도 챙겨 드시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정도 수준이지 않느냐라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그 안을 들여다 봐도 사실 모르는 판이거든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 좀 해보시고,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저한테 있어서의 한 가지 그 통증을 치료를 하는 방법, 내 몸을 낫게 하는 방법, 제가 했던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통증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산에 등산을 갔는데 배낭을 좀 무겁게 지고 좀 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팠느냐라는 건데요. 앉기도 어렵고, 눕기도 어렵고, 일어나기도 어렵고, 차에 운전석에 타러 들어갈 때도 굉장히 아프고, 나올 때도 아프고, 굉장히 타고 내리고 눕고 일어나는데 보통 한 10초에서 20초씩 걸려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굉장히 아파요. 한 달 동안 계속 아팠는데 그냥 견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못 참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더니 다시 한번 더 찍어보세요. 다른 데를. 그래서 더 찍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척추분리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픈 것 같기는 한데 약을 처방을 해 주더라고요. 한 달 분 정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약을 먹기가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 개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한 개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병원에 갔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수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약 먹어보고 안 되면 MRI 찍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간 동안 어떤 걸 저는 관찰을 했냐면 어떤 때 안 아플까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때 안 아플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덜 아픕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누울 때 더 심하게 아파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피로도나 내 몸의 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통증은 심하고 피로가 풀리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거를 이제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아예 쉬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2달 동안요. 그러니까는 8주니까 16일이 되는 겁니다. 16일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냥 먹고 자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술할 뻔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허리 수술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다 그거 잘 관리만 하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수술을 해버리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별로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하는 것만큼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처럼 그냥 쉴 때 쉬고 견딜 만큼 견뎌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낫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통증이 항상 일정한가, 적어질 때도 있는가,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때도 있는가. 그런데 우리 몸은요 항상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맞춰지는 거라서 잘 살펴보시고 그 반응이 있으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아질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으면 항상 왜 좋아졌는가를 살펴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 가면은 굳이 수술이나 약물을 쓰지 않고도 내 몸이 나 스스로 고쳐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제품 구입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못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요 주소 있죠. 요 주소 tntn.shop 네, 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기랑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정 안 되시면은 한국에 네, 한국어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한국 전화번호가 네, 5328-3076 네, 이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현님, 만일 소변 염농도가 0.9로 정상이 되었다면 이럴 때 고혈압이 되는 일은 없는 거겠지요?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답을 드릴 수도 없어요. 염농도가 높아가지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염농도가 낮은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만일이라고 하는, 네, 저런 형태의 답변도 뭐 어렵고요. 어쨌든, 이건 뭐 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혈압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정상적인 혈압이 있든 뭐가 되든 0.9를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려가게 한다?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0.9를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다소 사람에 따라서는 0.7이 있는 사람, 되는 사람도 있고 1.3이 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로는 0.8에서 1.3 사이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건강한 사람들의 소변 염농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0.8에서 1.3, 정확하게 1.29였습니다. 그 사이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숫자를 맞추어 주는 게 맞는 거지. 혈압이 있다고 그걸 안 맞춘다라고 그러면 저는 혈압이 좋아지지도 않거니와 다른 질병이 생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해바라기님 반갑습니다. 네. 임윤희님 박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실시간 방송이라 여쭤봅니다. 혈압이 계속 85에서 55 나와 매끼 식사 때 국에 넣어 간간하게 식후에도 2g을 먹었습니다. 수락관 소변 염도계로 재보면 아침, 점심 2.2에서 2.7까지 나오더군요. 소금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 물은 하루 1리터 정도 마십니다. 근데 최고 혈압이 90을 안 넘어요. 저혈압을 올리려면 소금을 더 먹어야 되는데 소변 염도는 높고 어쩌죠? 네, 요거요. 먹는 양을 저한테 좀 불러주세요. 네, 먹는 양, 즉, 이 소금 먹는 양, 식후에 2g 먹는다. 음식 먹는 양이 극히 저는 적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식후에 2g이면 6g 먹는 거고요. 6g에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1리터 정도니까 0.6%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음식에 들어있는 양, 네, 음식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냐라는 건데요. 아무리 짭짤하게 먹어도 음식 지금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에 소금 먹는 양이 1을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1이니까 10g. 그런데 자, 저걸 다시 돌아가서 아침 점심에 소변 염농도가 2.5가 나온다고 봅시다. 평균. 근데 나오는 소변량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걸 좀 적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1리터만 소변이 나온다고 봅시다. 1리터요. 그러면 2.5% 소변의 염농도가 2.5%의 소변이 1리터가 나온다면 소금의 양이 25g이 소변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25g이 나간다는 얘기는 매일 25g의 소금을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결론은 뭐냐? 소변 염도계가 고장이 난 겁니다. 염도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1리터에다가 고운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물 1리터에 집어넣으면 0.5 정도, 0.4나 0.5나 0.6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 1%가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 그 염도계가 잘못된 겁니다. 염도계가 잘못되어진 것이면 수락관이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지금 아마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울하고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1%짜리 소금물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보정하는지, 그걸 고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염도계가 고장이 났다. 그리고 소금 먹고 있는 양도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중은 여전히 심한 저체중이고 163에 39kg, 현재 BO6키 소화효소 한지 1년 넘으네요. 네, 이분은 결국 위에 질문에 따르면 소금 부족으로 혈압이 안 올라가서 체중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소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금방, 우선 염도계부터, 네. 다른 걸 더 정밀한 거를 사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네. KK님 반갑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2000mg에서 3000mg을 먹고 있습니다. 식후 복용하고 있고 나누어 섭취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한 번에 2~3g 섭취하는 게 나을까요? 나누어 먹는 게 더 낫고요. 6g까지 늘리시면 더 좋습니다.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임윤희님, 반찬도 짭짤하게 밥할 때도 죽염 넣어서 물 한 컵에도 한 꼬집 타 먹습니다. 네, 일단 염도계 체크한 뒤에 그 다음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은주님, 위축성 위염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검진에서 내시경 검사에서 위와 대장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때에도 평소에 먹는 약만큼 먹어도 되는지요? 지금 현재 비오유는 6개, 키토산 4개, 소금은 염도계로 재보고 있습니다. 물은 1.5리터짜리 수시로 먹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꾸준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현님, 그렇군요. 소변 염도를 체크하면서 혈압도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관지어서 해 보시고요. 뭐 나중에는 소변의 pH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대 이상은 최고 혈압 기준이 얼마 이상이라 보통 고혈압이라 지칭하는지요? 150 이상인가요? 이거를 제 맘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대 이상이라고 최고 혈압이,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혈압이라고 지칭하느냐. 네. 보통 혈압은 그냥 80에 120입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 그게 정상인 겁니다. 50대라고 60대라고 혈압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몸이 되는 것도 정상적인 거고요. 그런데 몸은 120이 정상인 겁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제대로 먹고 몸 관리 잘하고 이러시는 분들은요, 80세가 돼도 혈압 120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150되어진 건 몸이 나빠져서 올라가는 거고요. 몸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럼 그게 정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150인데 혈압약을 먹어야 되냐, 마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150이면, 뭐,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뭐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제 친구 한 분은요, 200입니다, 혈압이. 평소에 그냥 200이에요. 혈압약을 먹어도 200이에요. 근데 뭐 잘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 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20%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유전자가 다르다. 네, 환경이 다르다. 뭘 먹고 사는지 모른다. 또,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모른다. 뭐,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고정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산포도에 따라서 이제 범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해놓고 있잖아요. 80에서 120 사이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제인 리님, 박사님, 자가면역 질환과 장누수 질환이 있으면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나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모두 끊어야 할까요? 당분간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허리에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고쳤는가라는 것처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왔습니다. 한 3달 정도만 고기를 다 한번 끊어보세요. 단백질을 한번 끊어보세요. 3달을 끊었는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가면역 질환이나 장누수가 정상이 될 때까지는 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하지 못해서, 그런 걸 확인을 하지 못해서 스테로이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단백질,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공격한다. 누가? 나의 면역 세포가. 그거거든요. 그냥 단순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네. 베체스트, 루푸스, 그 다음에 류마티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들 다 사실은 근본 뿌리는 단백질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단백질을 공격을 하니까요. 누가요? 면역세포가요. 백혈구, 림프구, 가립구 이런 거죠. 그런 면역세포가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의 단백질을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격하는 부위야 뭐 뻔하잖아요. 단백질이 있는 곳을 공격을 한다라는 건데 왜 단백질을 공격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를 하는 음식물 중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머지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성분들은 줄기차게 계속 먹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또 이상한 분자가 별로 없어서 면역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오메가3, 그 다음에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 공격 안 합니다. 반응성이 약합니다. 이 지방류들은. 반응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포도당인데요. 포도당도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면역 반응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유일하게 이 단백질이 문제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져서 아미노산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면 괜찮습니다.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분자량이 큰 단백질, 펩타이드 이거는 이상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반응을 할 수 있는 부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백질 구조적으로도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지방이 가지고 있는 구조보다 더 복잡합니다. 단백질은.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단백질로부터 분해되어진 펩타이드 그 구조가 들어오게 되면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격을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거기를 공격을 해서 없애다가 내 몸까지 공격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생긴 놈을 공격을 한다. 우리 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호르몬이라고. 내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환경 호르몬도 그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인식을 해가지고 환경 호르몬으로,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인 환경 호르몬처럼 생긴 화학물질도 공격을 한다. 그게 환경 호르몬의 개념인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로 인해서 일어난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라서 장누수를 통해서 혈중으로 들어가는 단백질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단백질을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단백질을 끊으려고 해도요, 사실 끊기는 어려워요. 음식에서 단백질을 골라내고 먹는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적게 먹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끊는다라는 거고요. 어떤 음식에도 단백질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적게 먹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부터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건데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난다, 통증이 덜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관찰이 되어지면 계속 줄여서 결국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님, 식전 혈당 평균 116에서 132 사이입니다. 약은 먹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박사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전 혈당이 116, 132면은 높은 거죠. 네, 무조건 100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내려야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운동하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1시간만 걸어 다니십시오. 그러면 잘 내려갑니다. 다 소모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게 이제 공복혈당 이런 거니까 몸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글루카곤 분비가 잘 되어져서 계속 분비를 시키고 있어서 결국은 저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요. 글루카곤은 누구에 의해서 제어가 되느냐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글루카곤을 제어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거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잘 분비되어지도록 하려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장. 네, 그래서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네,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거, 음식을 다양한 종류를 섭취를 하는 거, 유산균을 많이 먹어주는 거, 유산균을 보통 사람들보다 한 2배 정도를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한 영양제를 열심히 좀 챙겨 드시고요. 또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마그네슘도 드시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네, 몸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물 잘 마시고, 공기, 산소 잘 들어가게 하고,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시고, 그런 것들인 건데요. 제 영상 중에 닥터한스 당뇨라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전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 출발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무조건 그건 하셔야 되고요. 식후에 걷고요. 식이섬유질 열심히 챙겨 먹어야 대장에서 GLP-1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님, 박사님, 키토산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키토산이 직접적으로 혈압 조절하지는 않는데요. 몸을 건강하게 해서 혈압을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잘 드시고요. 혈압은 또 마그네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드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제 종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웬만한 거 그냥 다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 챙겨서 하시고요. 음식 먹는 양 잘 조절하시고, 어차피 고혈압이나 당뇨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네, 일찍 주무시고요. 제가 일찍 안 재우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조절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비타민C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을 떨어뜨린다, 당뇨를 떨어뜨린다. 그게 아니에요. 비타민C 먹는다고 해서. 기타 각종 뭘 먹는다. 영양제가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치료약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소화기 문제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치료약이 아니고요. 그냥 조절제, 관리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차피 내가 잘못해서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니까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하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안 해서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자 한방누님, 박사님 소변 농도 평균 1점이 나오는데 소금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소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음식에다가 소금 넣어서 드시고요. 국물 챙겨서 드시고 그렇게 먹는 거죠. 소금을 안 먹는, 소금을 따로 계속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소금을 따로 먹지 말고요. 그냥 음식에 넣어서 드시고요. 좀 부족하면 좀 더 먹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요. 소금을 따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따로 마신다.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극이 오고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고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드시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 먹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병원 가도 약이 없어요. 그리고 큰일 납니다. 혈관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음식에다 넣어 드시라고요. 소금은 원래 음식에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음식에다 넣어 드시고 부족하면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네, 0.9 네, 이하가 나오거나 부족하면 소금물을 조금 더 드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음식에 넣어 먹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 이상이 나오면 그냥 음식으로 그냥 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영님, 이소프라빈, 리그난, 식물성 갱년기 영양제, 자궁건종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요? 뭘 먹어도, 이소프라본이나 리그난, 식물성 갱년기 영양제를 자궁건종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 그 말씀이시네요.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이소플라본은 이제 뭐 콩류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고요. 이런 뭐 물질들은 우리한테 영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는 드시지는 마시고요. 먹으면 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 호르몬 에스트로겐 전구체라고 하고 에스트로겐 전구체이기 때문에 그게 몸속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발암성 물질이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특히 호르몬 치료를 기피를 하고 호르몬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네,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요. 정상적인 영양을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는 먹어야 되는 게 맞고 먹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는가라는 건데요.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암이 발생을 하는 원인은 저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다라는 건데, 하다못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죠. 소금을 많이 먹어서, 짜게 먹어서 위암이 많이 발생한대요. 그런 근거는요, 없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짜게 먹는다 이 개념하고요. 소금을 많이 먹는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물 1리터에 10g 넣어 놓았을 때 하고 물 500ml 그러니까 0.5리터에 10g 넣은 거 하고요. 어느 쪽이 소금이 많이 들어있나요? 네. 똑같죠? 그런데 0.5리터에 넣어놓은 경우에는 짠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짜다? 예, 그럼 이게 짠 겁니까? 예, 짜긴 짜죠. 근데 소금을 많이 먹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같은 양을 먹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소금의 양,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금을 많이 먹어서 일어난다. 예, 그거는 말이 되는데,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소금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짜게 먹는다. 짜게 계속 먹으면 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네, 뭐 필요한 소금 양을 먹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부족하지 않도록 먹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소플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지 않도록 먹어줘야 된다. 필요한 영양만큼은 먹어주고요.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김아람님 반갑습니다. 네, 고재홍님, 미국에 있다 보니 일반 전화는 힘이 들어요. 네, 그러시죠. 카톡 연결을 해가지고요,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알려드린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메일을 보내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카톡으로 통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상의를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면 아까 전화번호로 카톡을 연결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더니 몸이 너무 활성화되어지니까 통증이 또 오기도 하고요. 술을 조금만 먹어도 피곤해서 자버리기도 하고,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그런 분의 댓글에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영양제를 먹으면 몸이 나쁜 사람일수록 호전 반응은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런 호전 반응으로 인해서 영양제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얼굴에 뭐가 막 나는 사람도 있고요. 심하게 졸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하게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변을 보러 하루에 10번씩 가고 11번, 15번씩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뇨가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분처럼 두통이 온다.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일어나는 거고요. 몸이 나빠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섭취하는 영양제의 양을 줄이면 된다. 몸이 나빠서 몸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스테로이드제를 먹다가 끊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스테로이드제를 먹다가 갑자기 끊으면 심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몸이 활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반응인 거죠. 자, 별로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다가 영양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어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다. 그래서 영양제 줄여서 잘 조절해서 드시면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